변창흠표 도심 공공주도 개발 1차 후보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서울 지역의 4개구 21곳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LH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난제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변수는 무엇일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곳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초기에 나온 후보지들은 예상이 좀 됐던 지역들이 네. 있고요. 많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좀 예상치 못했습니다. 좀 빠른 측면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4일에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뭐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후로 이제 2달 남짓 네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습은 사실 긍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 예. 근데 이제 그 규모를 놓고 본다면은 한 2만 5천 호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뭐 네. 판교 신도시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규모도 사실은 첫 번째 후보지로서는 사실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실행 여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렇죠. 네네. 어쨌든 속도나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후보지들을 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가운데서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좀 있을까요? 규모나 그런 어떤 현지 상황에서 보면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영등포 지역이고요. 예. 일단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 가구도 상당해서 향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영등포면은 거기가 영등포역 맞은편에. 그러면 역세권 쪽이 그렇습니다. 역세권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치도 좋고요. 사실 영등포가 굉장히 주목받는 요즘 그런 지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지구 중에서 영등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층 주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 지역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그동안 그 사실은 수익성이 안 돼서 사업성이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됐는데 정부가 일종의 발주처라든가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네. 그런 수익성을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한 121%포인트 정도 기존에 대비해서 올려주겠다. 네네. 네. 쉽게 말하면 높게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용적률을 한 뭐 최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 7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부 체납 조건을 좀 완화하거나 안 하게 해서 사업성을 올려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의무도 있냐면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개발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분양가를 높을수록 수익성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정부가 시행사 역할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좀 낮게 뭐 수준 한 10%포인트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민간 재개발 정도 수준의 75% 정도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뭐랄까요? 뭐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후보지에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그만큼 개발 이익을 보장을 해주고 네. 대신에 분양할 때는 또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게 이게 또 LH가 또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되려면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어떻게 뭐 그러니까 내놓은 그 예상되는 수익만으로 보면은 네. 분명히 이제 개발성이나 이제 수익성은 충분할 것 같은데 네. 과연 동의를 받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지역이 안 됐던 원인을 한 2가지 정도 핵심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노후주 주거 지역이었잖아요. 안 됐던 원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좀 안 돼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늦어져서 네. 이 2가지 원인입니다. 근데 공공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을 올려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보통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네. 더 달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좋으니까 하세요. 예, 예. 나도 통할 수 있지만 네. 한 번 주니까 이제 떡 하나 더 주세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또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의 요구 사항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이런 속도감 있게 과연 추진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어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예. 개별적으로 그분들과 협상하고 어떻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건지가 사실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이 워낙에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사업에도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약속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사실은 민간 건설회사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할 때 어떤 규제나 뭐 규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맨투맨.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네. 어떻게 설득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역량을 사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킨십이죠. 예. 예, 그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밀접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설득해낼 것인가가 사실 네.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스킨십,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제 발표한 21곳의 이 후보지가 사실 주민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곳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것만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런 데서 좀 사실 조금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먼저 내기 위해서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발표한 게 있었죠. 네. 일일이 그래서 접촉하고 협상했다면 시간이 더 늦어졌을 텐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요. 예. 사실 이런 사업의 어떤 특징상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발표해놓고 예, 예. 그리고 협상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면에서 막 이렇게 협상하고 이런 거는 예. 오히려 더 뭐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 뭐 이런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렇게 발표를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예.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발표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과연 이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국토부하고 이제 서울시가 지난달 29일에 공개를 했어요. 네.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 이제 16곳이 있는데 글쎄요,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일단은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그리고 이런 정책을 볼 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몇만 가구냐, 예. 몇 가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사실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속도입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얼마나 네. 빨리 가시성 있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얼마나 가구 수보다도. 그런 차원에서는 실행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뭐 되지도 않을 지역에서 뭐 몇십만 가구 분양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나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의 실행 가능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 16곳에 관한 건데 말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 민간 재개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 재개발이 이게 민간 재개발보다 더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장점이 있으려면 뭔가 제시한 것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네, 예. 역시 그래서- 또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적용이네요. 예.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새로 지으면은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한테 기부 체납을 해야 되죠. 뭐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부 체납을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부에서 제시한 게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하는 것보다 예. 일반 분양 아파트가 한 341세대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해서 1000가구가 새로 네네. 만들 수 있는데 네. 민간 건설사가 하면 정부가 참여하면 1341가구가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341가구를 더 팔아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만큼 분담금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새 집을 얻기 위해서 네네. 내는 돈이. 그런 차원에서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게 용적률이 마냥 높다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이게 주거 환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면 그만큼의 또 불편함도 따를 텐데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속도를 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예. 하셨는데요. 그래서 용적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올라갈수록요, 동간 거리가 넓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아집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사실 딱 동길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주거 환경이.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동간이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죠. 그렇군요. 근데 도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주변 뭐 학교라든지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로 지정한 게 역세권이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뭐 기반 시설이 있던 있는 이 지역들로. 지역을 예.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거에 뭐 전혀 엄한 지역에 네.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개발,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 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네. 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공 주도의 건축 주택 정책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만약에 서울시장 이게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여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의 진척 여부 그리고 속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예를 보면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타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뭐 무산되거나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자체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의 속도 그리고 실제로 추진되는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힘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 제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관련 내용들도 전혀 아직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속도가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후보지를 발표했고 7월까지 10% 동의율을 받으면 예. 이제 정식으로 지역을 선택할 그런 경과인데요. 예. 그때까지는 입법이 될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말하고 있고 뭐 지금 입법 과정은 크게 무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공공 주도의 재개발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민간. 예, 네. 그렇죠. 민간.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이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공 주도의 재개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은 민간 주도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충분히 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민간이 할 때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자체장이 어떤 변하면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공약이 뭐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크게 기조가 달라질 것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고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한계 차원에서는 이런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두 후보 모두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얘기하지만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께서는 민간 주도의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참여하는 이런 유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 결과를 이제 그 재보궐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뀐 이유가 지난해 말부터 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의 수요 자체가 실수요로 일시적으로 좀 재편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무주택자분들이 공급이 부족한다는 우려 때문에 집을 막 무리해서 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이런 공공 재개발 주도의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그런 어떤 패닉 수요, 공포 수요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본질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게 과연 공급이 부족한 거냐라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예.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렇죠.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런 공급이 올 거다 때문에 이유 때문에 진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시장하고 별개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상하고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예. 이런 공공은 거기에서 뭐 시장의 안정화에 조금 속도 차원에서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은 두 가지인데요.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면 취득세를 8% 내야 됩니다. 예. 결국엔 세금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 채를 더 사는 수요가 지난해 초에는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8% 정도가 한 채를 더 샀어요. 근데 지금은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나 이런 차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금리가 좀 시중금리가 올라갈 뭐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 유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 차원에서 투자 수요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서울 아파트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3월에 거래가 1,733건이 거래됐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54%가 감소했고, 그래가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3월 대비해서 60% 이상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게 둔화된 데는 단순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의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관관계와 원인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고 선풍기도 잘 팔리는데 선풍기 잘 팔려서 아이스크림 잘 팔린 건 아니잖아요. 네. 더워서지. 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안정의 본질은 사실은 이런 세금이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거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